전당대회 전에는 국민의힘의 역학관계라는 게 친윤 대 반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 대 친한이 있었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비상계엄 이후에는 친한과 반한으로 갈렸어요. 뭐 비상계엄 이후에 친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반한이죠. 과거엔 친윤. 근데 탄핵 이후에는 전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다고 봅니다. 다 그냥 소멸 중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예정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통과되면 특검이든 탄핵이든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순간 정책으로 자살한 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격앙된 것이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이제 비대위원장 올 때부터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그 최상병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런 걸로 야당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는 과정에 여당의 대표가 그 야당과 맞서 싸우지 않고 특검에 동조하는 듯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특히 마지막에 당원 게시판 그 논쟁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비상계엄 당일날 그 위법하고 위헌적인 그 비상계엄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중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12.12 담화 때는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 기결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본인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지만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헌법적 공백도 메꾸면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징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하야, 탄핵, 거국 내각인데 하야는 대통령이 바로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안으로 마련한 그 국민의힘 내부안이 2, 3월 하야하고 4, 5월 대선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재석 의원도 지적했지만 세 가지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헌법적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선의의 기대는 그러니까 그것은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는 질서 없는 퇴진 아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탄핵 아니면 거국 내각인데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예. 네,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당에 일임하겠다. 당에 일임하겠다. 내 임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으면 바로 그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지금 헌법적 공백도 해소하고 민심도 수용할 수 있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탄핵 아니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다. 그럼 민주당이 즉각 총리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제2의 계엄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다 지명하는 그 거국 내각을 하자. 그래서 개헌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조기 선거 하자. 그를 위한 그 여야 긴급 회담을 바로 제안했다면 그러면 야당은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층을 설득할 수 없는 민주당이 거부했겠지만 적어도 탄핵 부결 당론은 일부 좀 더 끌고 갈 수 있었고 시간은 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한 거예요. 봐라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조기 퇴진한다 그러고
헌법적 공백도 없애고 다 직무도 중지한다고 했는데도 탄핵하자고 하는 게 의도가 뭐겠냐. 이렇게 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탄핵을 한 순간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등의 지금 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좋아서 심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요. 한동훈 대표에게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죠.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척도를 잘못 놓은 걸까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다 원팀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고 하면 한동훈 대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자기를 분리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총선 때도 갈등을 증폭시킨 거고 그 뒤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시킬 때도 그랬고 전당대회 당대표 뽑을 때도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정권의 위기와 총선 패배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또 당대표가 된다면 뭔가 좀 그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내놓긴커녕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그 정도 갈등은 안 빚을 갈등을 갖다가 내내 빚다가 간 거니까 그 점은 좀 이렇게 이 전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특히 민주적 리더십이 없어서 마지막에 오면 그 친한계 인사들 친한계 인사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국민의힘 상황은 역시 그 검사를 하다가 정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정치, 선거, 국정, 당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민주적 리더십 또 전략적 사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빚어진 거고 전당대회 전에는 국민의힘의 역학관계라는 게 친윤 대 반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 대 친한이 있었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비상계엄 이후에는 친한과 반한으로 갈렸어요. 비상계엄 이후에 친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반한이죠. 과거엔 친윤. 근데 탄핵 이후에는 전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다고 봅니다. 다 그냥 소멸 중이라고 봅니다. 다. 예. 그러니까 정적으로 의미 있는 건 없고 역시 이 법조인들이 정치에는 안 맞는 특히 검사들이 안 맞는 이게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지금 그 중요 대통령 선거가 이게 헌정 중단이 됐고 그 상태에서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고 사법의 정치가 심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거죠. 맞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총선을 한석이라도 뛰었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총선 나가고 안 나가. 전 총선 안 나가는 것도 비판했죠. 그때는 의석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경쟁 있는 후보가 나가 뛰어야 되는데 그거 안 뛰었잖아요. 그것도 무책임한 거죠. 그때도 본인 희생인 듯이 얘기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불행은 어디서 불행이냐? 총선 패배가 저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 윤 대통령 책임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0%고 한동훈 대표 책임이 한 30%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100%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한동훈 대표는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TV 방송 같이 하면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한 70%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한 30%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평가하면 조금 야속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직답을 안 하더라고요. 야속하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를 출마한다 그럴 때도 동력은 친윤계가 다 제공도 했고
타이밍도 지금인데 명분이 없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만둔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할 거면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해라. 그리고 두 가지 목표. 나는 다시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나온 거다.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러고 가다 보면, 인기가 더 올라가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부르면, 그때 뭐 불려나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했고, 그 뒤에도 지금, 그 탄핵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제 좀 직을 던지고, 난 이번에 탄핵 부결을 하고 막아내고 난 대통령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그리고 야당에도 거국 내각을 진짜 대한민국 당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거국 내각으로 가자. 그래서 2025 체제 만들자. 그러면 난 뭐 거국 내각 받는 순간 난 대통령 안 나간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받는 순간 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뭐 좀 던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끝내 이게 잘 안 됐고, 그래서 결정적인 그 총장에서 탄핵 이후에 뭐 내가 비상경험이냐, 또 내가 투표했냐,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아마 친한계 인사들도 다 등 돌린, 이건 이제 전혀 리더십을 못 보여준.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했냐, 내가 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한동훈 대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싶은데, 그렇다면 탄핵 반대를 한 부결을 찍은 국민의힘의 85명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 85명의 책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쭉 봤잖아요. 그 85명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친윤계를 더불어 다시 국민의힘을 2017년, 18년 자유한국당으로 되돌려 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때 극우 유튜버들과 태극기 부대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상황. 지금 그 상황으로 갔잖아요. 지금 보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또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보수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남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2016년 총선 패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대패까지 그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 늪에 빠져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15% 이상의 지지를 받습니까? 그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대패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그 다음에 2021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겨우겨우 탄핵의 강과 극우 유튜버 태극기 부대하고 절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친윤계가 그걸 다시 되돌려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늪에서 나오려고 하는 노력 끝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겨우 이겨냈는데, 이기자마자 선거연합 해체하면서, 해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해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돌아간 방향이 어디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방향 자체는 민심에 좀 더 우리가 중도층에 더 예민해야 되고, 이 말은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그 의지도 있고, 그거 다 있었죠. 다만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사실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걸 원하는 게 이거면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관철시키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반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도대체 누구랑 상의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친한계 인사들도 거의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게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예정된 결론이라고 할까요? 검사 정치가 반짝 특수를 누리다가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퇴출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 85명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패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는데도 어떻게 그걸 옹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을 반대하는 거는 뭐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탄핵은 예.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다시 분열되는 그 박근혜 트라우마, 탄핵 트라우마를 우리가 겪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이재명 포비아죠. 이 탄핵의 결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으로의 꽃길을 깔아주는 거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잘했다가 그랬기 아니라. 때문에 저는 얘기가 그 대통령도 비상계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써 있어요. 77조 1항에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군 병력이 아니고는 이게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쭉 써놨지만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꽃길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그런 거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 국민들이 헌법적인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고, 그건 국방부 차관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냐? 안 맞다. 뭐 다 얘기하는 거지. 전시입니까? 아니고, 사변입니까? 아니고,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국회를 통제하려고 듣고 거기다 무장병력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통보 절차도 안 밟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엄이어도 선관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계엄군 지휘부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했고.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안 갈 거면, 그러면 민주당 주도의 거국 내각이라도 제안을 해서 뭐 좀 시간을 끌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아무도 그에게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대통령 직무배제시키고 한덕수 총리가 딱 서서 공동체제로 끌고 가다 하루도 못 버틸 아니잖아요, 그 안이. 누가 봐도 그건 위헌적이고 하루도 못 버틸 아니고, 두 번째, 질서 있는 태진이라고 갖고 온 안이 그 당의 그 이양수 의원한테 시켜서 갖고 온 게 2월, 3월 하야라는 게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헌법적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선의에 기대야 되고, 윤석열 대표 선의에 그때 가서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거국내각 제안을 카드를 전략적으로 한번 봤더라면 조금 더 그 시간도 벌고 공세도 취할 수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밀린 건 역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85명, 자신의 살 길이 더 중요한 지금 85명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는 방향성은 옳았는데 왜 이렇게 전략이 부족했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말씀 중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정치라는 거는 대통령과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당의 통합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의 혁신도 중요하고. 근데 일각에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야당하고 안 싸우고 더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더 집중한 거 있다.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전당대 나올 때도 제3자 최상병 특검 나왔을 때도 저거 왜 굳이 저거 필요 없는데 지금 전당대 국면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걸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의총으로 넘겨갖고 당론으로 결정하면 따르면 되는 건데 계속 끌고 왔거든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당원 게시판 논쟁이 붙을 때도 그거는 야당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친윤들이 당원 게시판 가지고 공격한 것도 치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거를 조기에 수습도 못하고 있는, 수습도 안 하고 오히려 또 더 크게 얘기해서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그거에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때 또 기자들도 물으니까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그 정성구 의원이 전원으로 했는데, 이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특검이 통과되든 탄핵이 통과되든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책 자살로 끝날 거다. 자살고로 만회할 수 있어서 자살은 만회할 수 없다. 비상계엄도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납니까?
안 되죠. 탄핵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는데 이 보수 지층들을 결집시켜내겠습니까? 뭐 극보수 유튜버들은 여전히 뭐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뭐 제가 뭐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기각될 거라 믿었죠. 예, 근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탄핵 사유가 맞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질서 있는 퇴진론도 그때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지 않았고요. 이 여당의 그 상당한 수의 그 62명이 새누리당에서 왔다는 건데, 그런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도 내세우고 막 했던 거지.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무장병력이 국회를 창을 부수는 장면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지켜봤어요. 봤습니다. 헬기가 내려오고 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봤어요. 증언들이 쭉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다투냐고요. 사건이 터지고 며칠 후 입수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때 본 겁니다. 본 거와 들은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야당이 그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게 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합법적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제시킬 수 있고, 그러니 솔직하게 친위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해라. 불법적 친위 쿠데타. 근데 그거 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아니, 해병대도 그 상명하복에 죽고 산다는 해병대도 임성근 사령관 지시를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항명해서 안 지켰다는 건데, 계엄을 누가 지키는, 비상계엄을, 쿠데타를 누가 지지를 하냐. 그리고 영상이 다 찍고, 그건 뭐, 군인이 10,000명이 오면은 시민들은 몇십만 명이 몰려올 텐데, 거기서 총으로 쏠 겁니까? 개머리판을 때리고 끌고 갈 겁니까? 미국은 동의하겠습니까? 지지하겠습니까? 한국에 투자된 그 자본들은 지지하겠습니까? 보수 언론이 지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될 얘기라.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계엄설을 흘렸던 야당이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한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나 뭐 김용이나 이분들이 망상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단정적으로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각될 거란 얘기 계속 했었어요. 끝까지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지요.